지난 2013년에 국회를 방문한 이후 9년 만에 방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SK는 빌 게이츠의 회사에 또 대규모 투자 약속도 한 바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가끔 생생경제 진행을 하는데 할 때마다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더 자주 뵙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네요. 자, 네. 오늘은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면담이 있는데 지금 3시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이제 예상해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이츠 재단 측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죠. 글로벌 보건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네. 기본적으로 게이츠 재단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인류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더군다나 오늘 오전이죠.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의 주제를 보면 이 코로나19 그리고 미래 감염병 대비 이것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하는 분야 또 한국이 코로나19의 대응이라든가 백신 보급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또 체결해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나 신흥국들에게 이 백신을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거나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빌 게이츠 이사장이 오늘 이제 오전에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40분간 환담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양측이 지난 3월에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그때는? 네,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죠. 네. 그때 이제 게이츠 이사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 단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사회적 역할, 그리고 게이츠 재단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내용의 축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게이츠 이사장은 이 윤 대통령과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죠. 게이츠 이사장과 또 통화를 했고요.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 그 분야의 어떤 육성 그리고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오늘 주요 회담 내용이 이런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게이츠 이사장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과거에도 전염병 백신 개발 여러 차례 투자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2014년에 SK케미칼의 장티푸스 백신 임상 연구에 490만 달러 지원을 했고 2020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360만 달러, 또 1000만 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만남이 성사될까요? 네, 조심스럽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게이츠 이사장이 2박 3일 일정의 내한이었고요. 네. 보통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할 때마다 재계와의 인사 그리고 만남을 가져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방금 말씀 나눴던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그 밖에도 이제 에너지 부문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과 부회장과 회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런 기대가 있는 만큼 이미 기사에도 게이츠 이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것이 반영된 이제 주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김광석 실장님도 만남이 성사될 것이다 쪽으로 의견을 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SK그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SK그룹이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테라파워죠. 여기에 약 3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양측 간의 양해각서를 맺은 뒤에 첫 투자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 기업입니다.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을 했고요. SK와 SK그룹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그 투자 규모가 3,200억 원.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지분 투자를 완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분 투자 이상의 것이 바로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SK그룹과 이 테라파워가 결국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뭐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9,70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의 투자 유치에 같이 공동으로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테라파워의 어떤 리더십에 또 SK그룹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함께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바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의 공동 관심사인 뭔가 이런 기후, 친환경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이제 게이츠 이사장과 뜻이 맞아서 또 이런 투자까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받으면서 기술 실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이 어떤 건가요? 자, 그 핵심 기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SFR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듐 냉각 고속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설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을 뜻합니다. 테라파워의 의미가 그렇고요. 좀 설명을 쉽게 드린다면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이 있습니다. 이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 면에서 일진보한 4세대 원전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이 4세대 원전 기술이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세대 원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이 테라파워에게 SK가 3,2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일단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투자이기도 하고요. 이 SMR 시장이 굉장히 밝고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SMR 관련 이 혁신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사업화 이 부분에 굉장히 빠른 그런 가속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SK그룹이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루어질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가 굉장한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SK그룹이 이 테라파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SK그룹의 경영 전략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확대 경영 회의에서 이 넷제로라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방향성, 전략적 방향성을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끝에 이루어진 투자이기 때문에 SK그룹이 이 영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탄소 감축 목표량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투자가 또 맞물렸기 때문에 SMR 시장의 상당한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 넷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이 맞아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넷제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넷제로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탄소 네. 중립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네. 그 탄소 중립은 뭐냐면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숨을 안 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탄소를 발생한 만큼 탄소를 감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가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0그루 심는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인간이 발생할 수 있는 탄소량을 감축하는데 또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소를 발생하지만 그것도 줄여야 되겠지만 탄소 감축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넷제로. 순 0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SK그룹의 SMR 시장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이 넷제로를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그 해당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동떨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하에서 그리고 이 기업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이 단순히 기부가 아닙니다.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네. 경영 전략을 단행하면서 그 부분으로부터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비즈니스 기회도 충분하다. 시너지 낼 만한 영역도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그룹이 이렇게 투자를 한 것과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에 도착한 시기가 이제 꽤 맞물리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의 만남은 이루어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사장도 굉장히 바쁜 짧은 시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겠지만 또 역시 이재용 부회장님과 그 모든 그 재계 인사들이 각자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과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빌 게이츠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국에 방문한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자들을 고루 만나면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나 방향성을 선정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라파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라파워가 지금 SMR 외에도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만 일단 한번 살짝 짧게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료용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액티늄 225 생산 기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정상적인 어떤 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표적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표적 알파 치료제입니다. 네. 우리 소위 생각하면 뭐 제초제를 뿌리면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풀 말고 그 소위 잡초만 없애줬으면 골라서 없애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도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좋은 세포도 파괴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암세포만을 표적적으로 파괴하는
그 치료제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해당 동위 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동위 원소의 핵심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신사업 확장 투자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SK가 테라파워와 협력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좀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SK그룹이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 부분을 보면 통신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영역인 거죠. 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SK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고요. 네. 또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SK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군들이 테라파워가 영위하고자 하는 그 사업 영역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그룹의 여러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시켰을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이 있고요. 네. 더욱이 이 SK는요, 또 테라파워와 함께 기존에 투자했던 이 바이오 기업들 간의 협력을 또 추진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그 치료제를 위탁 생산한다든가 네. 하는 여러 바이오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넷제로라는 기업의 방향성과 또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관련해서 또 SK, 삼성전자 등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이뤄가고 있는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익 경제분석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분석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플랫폼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플랫폼 산업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익숙하긴 하지만 이 플랫폼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네, 플랫폼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2개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중개하고 택시 플랫폼은 택시 기사들과 승객들을 중개합니다. 네.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카드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신용카드도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아울렛과 같이 판매 매장하고 소비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거래를 촉진하는 것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이렇게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과 같은 IT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구축이 쉬워지고 참여자 규모도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플랫폼 산업 이런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듣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최근에 생겨난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신용카드도 일종의 플랫폼이고 백화점 이런 것들까지 넓게 봤을 때 다 플랫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결국 이제 상호 간의 거래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플랫폼인데요. 자, 그러면 플랫폼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경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석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공정위에서 하는 경제 분석이 대체 뭔가요? 네, 경제 분석하면 대부분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한국은행 같은 데서 하는 GDP, 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분석을 생각하시는데요. 공정위가 하는 경제 분석은 이것보다는 훨씬 미시적인 차원의 경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경제 분석은 어떤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달앱을 운영하는 A사와 B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면 둘 사이 합병은 음식 배달 시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분석은 그 영향이 과연 무엇일지, 배달료 상승일지, 음식점 광고료 상승일지를 파악하고 네. 그 크기를 추정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석이 공정위 사건 처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경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경제 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장 획정에 쓰이는 기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시장 획정은 기업의 행위로 인해 영향받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시장 획정에 쓰이는 경제 분석 기법으로는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정한 범위의 시장에 가상으로 독점 사업자를 설정해 놓고 이 사업자가 과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보는 방법인데요. 가상적 독점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많든 적든 얼마간의 고객은 그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걸 멈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사업자는 여전히 상품을 구매하는 남아있는 고객으로부터는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생기고 떠난 고객이 있으니까 그 떠난 고객으로부터는 이제 상실을 그러니까 보고 있던 이득을 이제 잃게 되는데요. 네. 요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올릴지 안 올릴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시장으로 획정이 되는 거고요. 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객이 많이 떠났다는 뜻이고 고객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지금 그 바깥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경쟁자를 포함해서 시장을 더 넓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설정하는 방법이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고요. 요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떠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 함수를 추정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환율을 구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적정한지 저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장 획정 방식이 있었네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플랫폼이 뭔지 또 경제 분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바야흐로 플랫폼 시대에서 이 경제 분석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시대의 경제 분석,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른가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장 획정부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2개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중개하는 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러 이용자 그룹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 면별로 시장을 나누어 봐야 되는지 판단이 그것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네.
몇 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신용카드사인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반경쟁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카드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두 그룹을 함께 묶어가지고 시장 설정해야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걸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카드 가맹점 면만 보고 시장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첫 번째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또 하나는 각각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만큼 수요자가 떠나는지 고객이 떠나는지를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플랫폼은 한쪽 면의 이용자가 많아질 때 다른 쪽 이용자도 같이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독점 사업자가 한쪽의 가격을 올린다 하면 그 면에 그 수요자들이 이탈을 할 거고 그 이탈이 연쇄적으로 반대쪽 다른 쪽의 이용자들의 이탈을 불러오고 이 다른 쪽 면의 이탈자가 다시 또 원래 면 이용자의 이탈로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떠나게 될지 계산하는 것부터 아주 어렵게 돼서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제 분석 난이도가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한 5단계 이상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이제 경제 분석이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또 다른 플랫폼 경제 분석의 특징 있을까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플랫폼 기업의 사업 행태는 기존 기업들의 사업 행태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이 사실은 더 중요해진 셈인데요. 과거에는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가 대개 가격 상승과 같이 소비자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플랫폼 기업의 경우 한편으로는 경쟁을 조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제고시키는 사업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플랫폼이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거를 경쟁법 위반으로 제재해야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A 배달앱이 B 배달앱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그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다 보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경우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플랫폼의 경우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는데요. 선호하는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이쪽 저쪽 양 플랫폼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배달앱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나면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수고는 많이 덜어진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통합을 무척이나 반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경제 분석의 역할이 부각되는데요. 플랫폼 관련 사건에서 경제 분석은 소비자 후생, 어느 쪽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지, 이용자들의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는지, 그리고 경쟁의 피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측정을 해서 편익과 손실을 비교 형량하고 해당 사업 전략이 과연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는지 전체적으로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를 측정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경제 분석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 사례가 있죠.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관련 경제 분석 사례로 2020년에 있었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 결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국내 1, 2위 배달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이제 요기요와 같이 있었던 배달통까지 합병한 사건인데요. 해당 기업 결합으로 인해 영향받는 시장이 전화 주문이나 프랜차이즈 앱 주문 같은 것을 포함하느냐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고 네. 경제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은 오로지 배달앱 시장으로만 획정이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쟁 제한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도 경제 분석이 활용되었습니다. 네, 배민 요기요 기업 결합 저도 당시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그 사건에도 경제 분석이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그 난이도가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 분석 방법론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모형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 공정위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공정위 내부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학계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익 경제분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돼 있네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리핑실에서는 처음 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게 또 굉장히 핫한 주제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10월부터 30조 원 규모로 시행이 됩니다. 새 출발 기금의 세부 계획이 또 이번 18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출발 기금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잠재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차 추경하면서 여야 합의로 제언이 좀 마련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그 누적된 적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요. 네. 아마 뉴스에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의 빚에 대해서 원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 상환.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대표적인 게 또 아마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실에 대해서 또한 부실 우려의 차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신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빚에 대해서 60에서 90% 정도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행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텐데, 네. 그게 바로 이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바로 새 출발 기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폐업, 부도 같은 이유로 상환 능력이 없어진 차주들의 채무를 정부가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떠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높은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금융위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시장의 우려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새 출발 기금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보기의 워크아웃이라든지 법원의 개인회생, 이런 어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로나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맞춤형 그냥 채무조정일 뿐이지 뭐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과 재산 충분한 차주는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금융위 쪽에서는요,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한마디로 과거 우리가 신용불량자로 불렀던 이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용채무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환 능력을 상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어야 되고요. 신용불량자죠. 이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그마저도 신용채무입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한마디로 담보채무만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있더라도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채무만 된다는 건 이게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말인 거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이제는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는요, 금융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신규 대출 막히죠. 뭐 신용카드 다 안 되죠. 사실상 뭐 금융위원이 그냥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 7년간의 장기간 동안 정상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 과연 고의적으로 연체를 해서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겠느냐, 그럴 만한
유인이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는 정부는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야지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원금을 그렇게 쉽게 감면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신 건데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빚을 성실히 열심히 갚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네.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원금 감면 이제 60에서 80%를 이제 감면받는 분들은요. 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또 그 차주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신 분들이 이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부채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부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잉 부채가 없는 겁니다. 과잉 부채는 말 그대로 재산을 초과한 부채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산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는 원금 감면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뭐 대출이 있으면 다 원금 감면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아까처럼 뭐 신용불량자 정도의 이제는 금융 차주가 신용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산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아까는 원금 감면이 60에서 80% 수준이 해당되시는 분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원금 감면율 90%를 받는 분들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만 또 원금 감면 90%지 뭐 다 이렇게 원금 감면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는 금융위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금 감면 90%다라고 하면 사실상 빚을 엄청 거의 다 탕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90%나 해준다고라는 여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누구나 9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기초생활수급자, 네.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금융기록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 새출발 기금도 금융기록에 남게 되나요? 네, 이것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이제는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거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감면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분께서. 그러면 현행 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 기금 이용 정보, 그러니까 이게 공공정보겠죠. 이 사람은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원금 감면을 받았어라고 이제 기록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요. 사실상 이제 신용상의 어떤 페널티가 부과된다라고 지금 금융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가 채무조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뭐 기대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신 분들은 또 왜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까다롭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연 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지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에도 남고, 그리고 생각보다 원금 감면을 받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원금 감면 비율을 높이려면 그것 더 까다롭고, 이렇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새출발 기금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정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 너무 과장돼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제도거든요, 사실. 그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변형시킨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잘 몰라요. 이게 워크아웃 제도가 뭐고, 그다음에 왜 원금 감면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융위 쪽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비판받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네. 이게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보면은요,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채무 조정안을 받게 되는데, 아까 우리 이 새출발 기금하고 똑같죠. 뭐 채무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은 연체 이자는 이제 감면이 되고, 원금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70%까지, 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들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개인 그 워크아웃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제도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변형시킨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이게 소상공인들만 해주는 것처럼 이제 느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조금 오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가중되면서 논란이 좀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원래 있던 제도를 그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맞게 조정을 했을 뿐인데, 이게 좀 여론의 잘못이랄까요? 약간 이상의 보도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불공정,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좀 과장돼서 얘기했죠, 사실. 네.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소상공인만 이게 혜택이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소상공인 분도 괜히 오해를 받게 됐고, 또 금융위도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좀 비판을 받아왔는데, 다시 한번 뭐 금융위의 입장을 뭐 본다 그러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에 맞게 수정한 거다. 이거는 이제 팩트 맞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논란이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네. 새출발 기금 언제 발표되고 시행이 될까요? 이게 지금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8월 중에 세부 운영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이게 시작은 9월 하순 제도 시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세부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마 이제 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제도기도 합니다. 네. 금융위가 마련했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말로 지금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부분이고요.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물론 조건은 까다롭지만 해당되신 분들에게는 원금 물론 취약차주지만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되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위 입장에서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취약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게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채무를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이 부실해지고요. 금융권이 부실해지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리먼 사태처럼 사실 그런 금융위기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제는 금융위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소상공인 채무 조정안을 가지고 왔고, 이 새출발 기금으로 인해서 그 고리를 끊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제도이고, 그 다음에 잘 안착이 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그 원금 감면은 다 받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풀리셨을 거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새출발 기금에 대한 팩트 체크 개념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